예, 날이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죠. 얼마 전에는 큰 산불이 나서 우리 모두 걱정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게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오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진짜로 산불이 나고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막 더워지고 이런 일들은 네. 다 기후변화, 기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탄소 배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산불이 나서 이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집을 잃은 사람도 많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대응을 못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산불의 규모가 너무나 커진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실제 보면 이번 영남 산불 같은 경우에는 30명이나 돌아가시고 네. 4,000개가 넘는 이 집이 다 불타 없어졌는데요. 그랬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는 대형 산불이 2000년부터 2025년 사이에 3개가 있었습니다. 네. 점점 이렇게 산불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대기가 건조해지고 네. 또 강수량이 떨어진다라든지 특히 이번에는 상당히 봄철에 강풍이 분다라든지 네. 이런 한반도 내에서의 기후변화가 재난의 크기를 상당히 키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영남 산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있는데 네. 집이 다 타버리고 돌아갈 곳이 없고 지금 한 1년 정도만 임시 대피소에서 주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아주 고령화가 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했을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가도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특히 이게 네. 어려운 지역에 계신 네. 어르신들 많이 피해를 입으시잖아요. 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집이 또 불타버리고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불이 나는 속도를 사람들이 대피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이런 지역이라든지 고령자에게 더 취약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환경 정책을 계속 해오긴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응하는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우리는 개도국이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특히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네.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네. 이제 캔이라고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주는 네. 이제 오늘의 화석 연료상이 있는데 그걸 한국이 또 받기도 했습니다. 화석 연료상이면 안 좋은 거죠? 그쵸. 아, 이제 그러니까 화석 최악의 에너지에서 그쵸.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한국이 좀 지목받기 시작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후 총회에 그 정상들이 가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쵸. 윤석열 그쵸. 대통령 갔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안 거의 갔었던 참석을 것 안 같고. 했던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대응 수준은 어땠어요? 잃어버린 3년이죠. 그런데 아. 잃어버린 3년 동안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린딜이라든지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가 등장하긴 했지만 네. IRA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그냥 이게 환경 문제고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해서 관련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한 뭐 재생 가능 에너지라든지 ESS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산업 정책으로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뭐 이것만 기억나요. 저는 태양광 카르텔이 있다고 언급했던 네. 것만 기억나고 다른 네. 거는 뭐 대통령이 뭔가 맞습니다. 하겠다고 한 건 없었던 태양광 것 같은데. 정책을 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어떤 나라가 특정 산업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조사를 하고 정책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그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조사하는 사례는 저는 없었다. 보통 어떤 산업이라고 하면은 그 산업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성장하기를 바라고 지원하는 대책을 세우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의 산업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거나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해갈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기후에너지부 개편한다고 그랬는데 뭐 그게 진행되거나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아직 좀 짧죠.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일단 네.
대선 때 공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대선 맞습니다. 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기후와 관련돼서는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 에너지 공약을 보면은 이번에 성장을 좀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성장의 5대 과제 중에 하나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내세웠습니다. 보통 지금 경제가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루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보게 되면은 지금 기후 정책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요? 보면 네. 실효적인 탄소 중립 정책이 있고 특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탄소 중립 산업 전환 정책을 네. 펼치겠다라는 네, 네.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탄소 중립과 관련한 산업들을 좀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산업 전환 지원법을 만든다라든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분야에서 고배출 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제조업 분야도 각각의 철강이든 아니면 시멘트든 각각의 영역별로도 어떻게 하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전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네. 그런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도 탄소 중립 관련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정책, 경제정책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 슬라이드가 있는데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고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방대한 기후 정책을 내놓은 건 사실이네요. 그쵸, 이재명 대통령 그쵸. 후보 시절에 이 네. 공약을 보면 사실은 그 기후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방향을 가겠다라고 대선 TV 토론회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냈었고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업전환 정책도 있지만 네네네. 결국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 우리 또 아리백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예,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업을 생산할 수 있고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장기 정책과 단기 정책, 중기 정책이 같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임기 5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좀 한정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고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지금은 거의 80% 이상이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로 되어 있잖아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된다는 건 그거는 우리나라가 했던 우리가 했던 선언입니다. 약속, 우리가 예, 선언을 한 것이고 2020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했죠. 지금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는 140개 국가 정도가 탄소 네. 중립을 선언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거기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전환을 전환을 해야죠. 해야 한다. 예. 탄소 중립 사회의 핵심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이고 조금이라도 배출하면 그것을 상쇄시키는 게 이제 탄소 중립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그랬을 때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시스템을 바꿔야지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석유, 석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 네,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 세계가 그리는 이 시나리오 속에는 네. 화석 에너지가 했던 역할들을 전기가 하게 하자. 전력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내연기관 차량이 뭐로 바뀌고 있죠? 전기차로 바뀌는 네네네. 겁니다. 가솔린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게 그거를 이제 전기화라고. 그렇죠. 전력화라고 하죠. 전력화. 그런데 그런 전력화가 단순히 수송수단뿐만이 아니라 건물 에너지 분야라든지 산업 영역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농업에 있어서도 농기계의 탄소와 농기계를 전력화로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전반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게 되려면은 사실은 재생에너지라든지 CO2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들을 늘려가야 되고 네. 또 재생에너지가 또 늘어나게 되면은 재생에너지가 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태양광은 낮에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풍력은 이제 네.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력망도 필요하고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이 생산한 전기를 예를 들면은 열이라든지 가스로 변환해 놨다가 네.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게 한다라든지 네. 우리를 둘러싼 에너지 시스템이 2050년 탄소 중립까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기 위한
장기 계획으로서의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네. 전력망 계획도 들어가 있고 또 지금 당장에는 또 지역의 재생가능 에너지가 늘어나야 되니까 네. 지역별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좀 늘리기 위한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좀 반영되어 있긴 하다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의 이 정책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좀 강력하게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을 한 편인가요? 아닌 편인가요? 사실 이전에 생각해 보면은 기후 자체가 에너지 자체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대선 TV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인구 위기를 포함한 연금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라는 게 대선 주제안에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물론 거기에는 잘못된 뭐 팩트를 기반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대선에서는 사회적으로도 기후 문제가 좀 얘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당선되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기후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부처에 대한 얘기들도 나름 좀 자세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부처는 기후에너지부 만든다고 한 거죠? 네네, 기후에너지부가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아까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 어쨌든 뭐 내용 알겠어요. 간헐적인 것을 간헐적이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태양광 발전소도 많이 씌워야 되고 패널 네네. 많이 깔아야 되고 네네. 배터리 ESS 만들어서 저장도 해야 될 거고 네네. ESS에서 저장된 걸 전국에 퍼날라야 되니까 이제 네, 망도 네트워크도 해야 필요하고. 되는데. 예. 그거 지금 5년 동안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나요? 공약은 그 정도까지는 자세히 안 돼 있나요? 그렇죠. 이제 공약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2030년까지 에너지망을 만들겠다. 2040년까지 이제 U자형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네. 구축하겠다라는 플랜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임기 내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에서 에너지 전환을 할 때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네.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그린 것에 따라서 추진 사항들은 또 추진을 하게 될 거고 네네. 또 당장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2030년까지는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약속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네네. 30년의 감축 목표가 있거든요. 아. 우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겠다라는 아. 목표를 국제사회에 이미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50년까지 완전히 중립화라는 거 하여튼 제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겠다는데 그 안에 30년까지도 네. 로드맵이 있군요. 네, 중간 그리고 이 단계로. 30년의 로드맵은 국제사회가 다 같이 약속해서 우리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 18년에 대비한 총량이 있거든요. 그 총량 대비 40%를 줄이겠다가 탄소 배출량을. 예, 우리가 약속한 2030년의 목표량입니다. 그래서 그거 딱 듣기에는 엄청 만만치 않게 들리는데 엄청 만만치 절반 가까이 않죠. 줄이라는 거죠. 네,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뭐 50% 감축, 60% 감축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상황이고 우리는 2030년까지 40%를 줄여야 되는데 현재 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때 2030년 감축 목표를 수립한 거거든요. 네. 그게 4억 3,660만 톤으로 줄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네네네. 총량을 이제 톤으로 환산한 건데요. 네. 근데 지금 2022년까지 우리가 지금 그나마 좀 줄인 게 7억 2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통계가 이제 모두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시간차가 발생하긴 네. 하는데요. 2020년대 배출량 기준으로 이제 2030년에 4억 3,660만 톤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3억 톤 가까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상당히 숙제가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가 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3년은 안 나와 있는 거지 지금 여기는. 예, 그쵸. 아직 2023년, 4년 이렇게 최근 정보들이 좀 나와야 되긴 하는데 네, 이 실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 네.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그리고 드는데. 2030년에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요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요 감축 초록색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2023년도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란 걸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계획을 보시면은 그때 당시 윤석열 정부도 2027년까지는 좀 완만하게 가다가 네. 임기 끝나는 2027년 이후에 아주 가파르게 줄이는 걸로 요렇게 경로를 설정을 했었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본인들 임기까지는 완만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확 뒤에 줄여라. 이제 감축량을 몰아놓은 거죠. 원래 목표 자체가 그랬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이 30년을 올곧이 다 달성을 해야 되는 이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짐을 지게 되네요, 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2030년 목표를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잖아요. 네. 거기 플러스해서 국제사회 이제 유엔에서는 네. 35년 목표를 올해까지 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자마자 사실은 이 목표를 올해 2월 달까지 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내란으로 인해서 혼돈의 시간을 겪으면서 2월 달까지 이 논의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1월 달에 브라질에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거든요. 그럼 그 총회 때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2035년까지는 얼마만큼 줄일 것이다 라는 내용을 또 합의해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국제사회도 기후위기 문제가 너무나 심해지고 그로 인한 재난의 규모,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된다. 30년 목표 여기까지고 35년 목표는 여기까지고 30년 목표는 얼마만큼 지켰어요.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이행 점검하는 체계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까 공약을 지키려면 네. 그거를 잘 맞춰 가야 될 텐데 근데 이렇게 그쵸. 조금만 쉽게 제가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량 40% 감축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발전소 중에서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약에 그게 제로라면 네. 석탄 석탄 LNG 가스 이런 거를 40%를 치우고 40%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솔린 차 100% 다 타고 있는 사회에서 40%는 전기차 타고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목표로 담은 게 바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 안에. 그래서 이미 그런 계획들은 수립해 놓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30년에 우리가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전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10%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30년에는 21.6%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게 그 목표이고 또 무공해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목표량이 2030년까지 450만 대를 해야 되는 거고 450만 네, 대. 그리고 건물 분야로 보게 되면은 건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건물의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에너지 수요량, 소비량을 줄이게 되면은 배출량이 줄어드니까. 건물에선 주로 난방, 냉난방으로 나오는 건가 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에서 단열하면은 단열이라든지 그래서 단열을 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국토부의 목표가 될 텐데 건물 분야의 건물 분야의 그린 리모델링 양은 160만 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용으로도 석탄 발전소가 단일 배출량으로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 20개가 폐쇄되도록 그렇게 일정이 이미 이 정부에서도 잡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석탄 발전 폐쇄 일정을 보면은 올해 이제 태안이고 2026년도에 3개가 문을 닫고 27년도에 5개, 28년도에 3개, 그리고 29년도에 6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석탄 발전소가 현재의 계획만으로도 앞으로 한 5년 안에 20개가 빠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석탄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 지역을 딱 보시면은 충남에 많지 않나요? 그렇죠. 태안이라든지 보령에 있고 그리고 경남에 많습니다. 삼천포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이제 석탄 발전소가 차지하는 지역 경제의 비중이라든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들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그 지역에 발전소가 있으면서 돌아가는 지역 경제 규모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이란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네. 이 석탄 발전소를 이제 더 이상 가동할 수 없게 됐을 때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지역의 경제 대책은 어떻게 돼야 그렇죠. 되지? 그게 같이 가야 여기에 되겠는데.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대책들이 좀 필요한 거죠. 아. 그랬을 때 국민 주권 정부에서의 공약 중에 하나는 2040년 탈석탄입니다. 2040년에 석탄 발전소를 아예 없애는 다 건가요? 없애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현재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암묵적으로 2050년도에 탈석탄이라는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앞당겨서 2040년도에 탈석탄을 네,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계획보다 좀 더 일정을 당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 공약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하겠다. 고용 전환을 하고 신산업 역량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석탄 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좀 통역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정의로운 전환을 하고 뭐 특구를 지정한다는 건 예를 들면 충남 같은 충남이라든지 지역에 그쵸. 특구를 지정해서 네. 뭐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이럴 때에 네네. 지원을 해서 그분들 네. 생계에 지장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 다양한 이런 지원 거는. 대책이 있죠. 지금 네. 여기 보면은 광역 공약에 반영된 기후 에너지 정책이거든요. 네네. 지역별로 그랬을 나와 때 있네요. 지역별로 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해상 풍력과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경제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35년 탄소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더 빨리 하겠다, 더 빨리 전환하겠다라는 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충남을 보게 되면은 충남의 친환경 에너지 핵심 거점 지역을 조성하고 노후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가 빠지는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도 현재 공약에도 담겨져 있지만 네. 이 정부가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약간 저희 경제 프로니까 제가 네. 경제평론가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는 조금의 기회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를 네. 들면 이렇게 하려면 재생에너지 관련된 태양광이나 풍력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정부가 나서서 상당 부분 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산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우리만 선언한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 이게 기후 문제는 한쪽에서는 재난의 규모가 점점 커가고 재난의 규모가 커가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전 세계 시민들의 관심들 그리고 이제는 기업들도 이 기후 문제를 간과했을 때 기업이 안게 되는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네. 이제는 경제나 산업 구조를 좀 전환해야 된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방향이 어느 정도 흐름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1+N 탄이라든지 아니면 쌍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좀 주도해서 네. 이런 녹색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EU 같은 경우에도 그린딜 정책 그리고 최근에 청정 산업딜 정책 네네. 이런 게 앞으로 세계 경제가 가야 될 방향은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산업과 경제가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기회로서 재생 가능 에너지라든지 관련한 연간 산업이라든지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도가 가고 있는 거죠. 이 그래서 소장님이 예전에 정부에서 그린 뉴딜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그린 뉴딜 정책 제안을 하고 전 정부에서.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판 뉴딜이 필요하다. 우리가 새로운 경제 그리고 새로운 이제 한국 사회의 전환 방향을 얘기할 때 그때 이미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방향들을 좀 잡아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결국 AI라든지 이런 네. 디지털 기술이 결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도 이미 산업의 녹색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기후 위기를 점점 더 심화시키는 산업을 그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해서 시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의 마중물 정책으로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제도를 만들다거나 이런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지 그런 산업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 정책이 계속 됐더라면은 한국이 지금 이렇게 특히 녹색 산업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뒤처졌다라는 이런 얘기를 안 들을 텐데 기후 악당으로 상 받고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네. 이런 일은 없었을 네.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시 이제 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그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그런 그린 뉴딜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공약이 있나요? 어디에 뭘 어떻게 얼마나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보면은 아리백 전용 산업단지, 이 아리백 산업단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는 뭐가 들죠? 비용이 듭니다. 네. 어느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나는 지구를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내 비용을 쓸 거야라고 하는 국가나 산업은 없죠. 그렇죠. 결국 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 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제도화하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시밤이라고 해서 탄소 조정 제도, 예를 들면은 유럽에 뭐 우리가 뭔가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유럽의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과 동등한 비용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라든지 그게 탄소세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국가 간의 탄소세를 네.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형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해외 오염 관세법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이제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발자국이 어느 정도 이상 나가면은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이제 제품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서 그걸 가지고 페널티를 주거나 비용을 부과하는 이런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뭔가 제품을 생산할 때 예전에는 이 제품의 성능, 디자인, 그리고 기술력 이런 것들을 봤다면은 이제 이 제품 만들 때 온실가스 얼마나 배출했어요. 배출량을 측정해서 따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 시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기후 문제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뭐 비용인 게 아니고 이것도 산업 정책이다. 여기서 일자리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투자할 기업도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소장님, 네. 저희들 걱정이 되는 게 항상 이게 정치인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를 실행하려고 보면은 예전에 사례를 보면은 뭐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서 안 돼요. 아니면 환경부 장관은 사실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이세요, 항상. 네. 우리 뭐 기재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은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힘이 있는 것 같고 환경부 네. 장관은 힘이 없는 것 같고 부처도 힘이 없는 것 같고 또 네. 뭐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요. 네, 그래버리면 네, 이제 맞습니다. 못하잖아요. 이런 네. 문제들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아주 어려운 과제인 것 같긴 합니다. 보면은 제가 오늘 와서 지금 기후와 에너지 전환 정책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정부가 또 약속한 수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정책들이 다 뭐가 필요하죠? 재정을 필요로 합니다. 네. 돈이 있어야지 그 정책들을 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재 그 공약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추가 세원을 확보하고 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이제 증세 정책에 네.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경제는 좋지 않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증세를 얘기하기 어려운데 또 증세라든지 관련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쓰지 말아야 될 곳, 그리고 또 써야 될 곳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그렇게 돈을 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지금 세계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ESS나 이미 이제 경제성을 쌓아가고 있고 우리도 이런 경제성을 쌓아가는 영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실제로 이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결국 그게 그렇죠. 개발된다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죠. 부담이 되는
이런 영역에 돈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 사실 우리나라 기후 대응 기금이 있어야지. 기후 대응 기금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에 정부가 돈을 좀 투자를 해줘야지 관련한 기업들도 그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성장하고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만들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정부가 초기에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기후 대응 기금이라고 기후 대응을 위해서 쓰는 기금이 한 2조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예.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2조로는 네. 아주 일부의 작은 비중일 그래요? 뿐입니다. 그건 안 되는군요. 이 정도로는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계속 이제 비용을 늘려야 되고 이제 저희가 기후 재정 포럼이라고 기후 재정을 연구하는 네. 이제 싱크탱크들이 있는데 적어도 2030년까지는 20조는 확보해야 된다. 기후 대응 기금을. 그러면 이게 2조를 20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기후 대응 기금이 배출권 거래제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유상 할당을 좀 확대를 해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럼 또 한 축으로 아니 배출권을 유상 할당하게 되면 그게 비용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만약에 예산을 모으지 못하고 재정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네. 녹색 산업 정책이라든지 탄소 중립 관련한 산업 정책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되 이 기금을 실제로 산업 지원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적응 정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방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정부가 시민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설득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늘 지금 남아 있는 한국 왜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저렇게 낮아? 왜 한국은 그건 뭐. 아직 녹색 산업이 네. 저기는 포텐셜 잠재력은 좋은데 왜 녹색 산업이 한국은 이렇게 점점 뒤처지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방향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늘려야 된다. 네, 재원을 아니, 마련해야 된다. 아니, 저는 솔직히. 근데 좀 예. 더 과감하게 지금 그 중앙대 류덕현 교수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기획 보좌관이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 많이 나눴었는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재정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신데 미래에 뭔가를 생산을 해낼 영역이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된다. 왜냐? 나중에 거기서 뭔가 부가가치가 나올 거니까 GDP 높아지면 거기서 세금 걷어가지고 빚을 갚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냥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 돈이 많이 생길 영역에도 투자를 빚을 내서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경제가 쪼그라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마 기후변화 영역이 그런 영역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그 대선에서는 이 민주당이 탄소세까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기후대응 기금에 있어서도 실제로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도 만들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린 뉴딜을 시도했다가 거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완전히 지워버렸지만 이런 그 정도의 규모 있는 정책들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산업 지원법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소 중립 산업 지원법. 네. 그러니까 산업 정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쵸, 이 산업 탄소 중립 정책이 자체가 필요합니다. 어떤 네. 경제를 성장시킬 잠재력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글로벌 트렌드를 좀 보면 네네. 조금 불안하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뭐 환경청장을 예를 들면 EPA의 기후변화 반대론자 같아 보이는 사람을 앉힌다거나 네네. 이런 일을 하면서 파리 협정도 살퇴하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자꾸 심심치 않게 극우 정당 득세하고 막 이러면서 네. 아까 그 기후 위기 대응에서 이탈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뉴스 자꾸 나오고 전체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요렇게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탈퇴하고 이제 과학자들에게 기후 연구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이 대세 흐름 거기에는 저는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파고 지금 이제 석유 채굴해라고 하더라도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는 한 4년 정도면 끝이지만 기업으로서는 이걸 인프라를 크게 투자하게 되면은 앞으로 점점 더 트럼프 이후에 기후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해외 오염 관세법이라든지 제품의 탄소 발자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쭉 신호가 가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 그러면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재생에너지로 더 갈 수 있을 텐데 애매하게 지금 막 석탄을 해라 그리고 가스를 해라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혼돈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양광 풍력이 석탄이나 가스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드 패리티가 됐습니다. 더 쌉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미국의 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석 에너지보다 청정 에너지가 50%를 넘어서서 오히려 재생 가능 에너지가 늘어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물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정책이 영향이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 급격하게 또 투자가 좀 줄어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번 것이 아닌가. 뭔가 이 EU 같은 경우에 시방 같은 경우에도 1년 정도 늦춰졌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거의 기후와 에너지 관련한 정책들을 기반 작업을 못했어요. 잃어버린 3년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이 조금 이렇게 벌어졌을 때 속도를 내서 우리는 좀 더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특히 중국을 우리가 정말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중국이요? 네. 예, 중국이 저는 2009년도에 덴마크에서 기후 변화 관련한 회의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교토 의정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를 2009년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덴마크에서. 근데 그때는 완전히 회의가 파토가 났습니다. 중국이 네. 아니 이거 선진국들이 우리 사다리 걷어차는 거다. 자기들이 다 배출해놓고 이제 보고 우리도 감축에 동참하라니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은 오바마와 시진핑이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우리도 감축 목표를 정해서 감축에 동참하겠어라고 네. 악수를 하게 되면서 파리 협정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2015년도에 와 중국의 저런 포지션, 저렇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네?라고 놀랐는데 올해가 파리 협정 10주년이 되는 2025년입니다. 그 2015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파리 협정 가기 전에 뭘 발표하냐면은 중국 제조 2025라는 플랜을 발표합니다. 그 중국 제조 2025에는 중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2025년도가 됐습니다. 10년이 딱 지난 거죠. 10년이 딱 지나니까 막상 이제 또 살펴봤더니 중국이 녹색 산업 분야에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전기차든 ESS든 모든 영역에서 이 녹색 산업 분야에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가는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이 미국이 빠진 이 자리를 중국의 녹색 산업이라든지 중국의 이 역할을 좀 대신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 하도 트럼프가 이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최근에 캐나다 이 선거라든지 호주 선거에서는 이 기후 문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부가 이제 당선되는 이런 일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반 트럼프 정서 때문에 트럼프에 맞서는 트럼프에 반대되는 사람 찾다 보니까 기후 위기에 관심 많은 사람이네 이렇게 된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얘기네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노동당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초에 트럼프가 관세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나라들에 낸 메시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나라들에서는 기후 관련한 논의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속도를 내면서 사실 한편으로 트럼프가 등장해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천천히 갈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세력들이 형성될 수도 있다. 거꾸로. 저희는 사실은 그런데 이 국제적으로 이런 녹색 산업이나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는 것에서
한국은 3년 동안 거의 네. 존재하지 않고 네네네. 거의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등장했으니 우리 점점 더 천천히 가야지가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더 속도를 내서 뒤처진 것을 따라가야지라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들한테 슬쩍 끼워서 사실 잘 협력해서 뭔가를 새롭게 해나갈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사실은 제조업을 하고 있고 네. 상당히 여전히 저는 역량이 있는 나라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나갈 방향이 결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는 산업이라든지 통상정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 경제정책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가 초기에 이제 정책을 투입하고 재정을 깔아준다면은 이 영역으로 뛰어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저는 여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럽에서 또 프랑스 같은 나라가 물론 이제 기후 대응은 하는데 원자력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요거는 네. 재생에너지 늘리자는 거하고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지금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90년 대비 50%를 줄인 나라거든요. 물론 먼저 시작했고 산업이 이제 거의 없이 금융으로 전환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탄소 중립까지 가는 경로에서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원자력도 하나의 선택지로 들어가 네, 있는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고 이제 우리나라도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곳에서 이제 이 생산 단가를 좀 떨어뜨려 가지고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려고 하면은 요걸 기반으로 이미 형성된 이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이걸 늘리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단기간에 우리가 또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이 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원전을 하나 건설하자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도 10년 넘게 그렇죠. 걸린다. 원전 건설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태양광은 비용도 많이 그렇지 걸리고. 않은 거죠? 태양광은 패널을 뭐 깔기만 하면 되는 태양광은 거죠? 속도를 빠르게 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빨리 대응하기에는 원전도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위험성이나 다 다른 문제는 있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태양광이 더 낫다. 네. 그리고 또 비용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을 지을 때는 국가가 상당히 나서서 부지도 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주도해서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우리가 원전에 아주 그 국가 주도로 지원했거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재생 가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정도의 지원 정책이라든지 제도를 기반을 맞추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은 과연 원자력 발전소가 민간에서 지어가지고 민간에서 경쟁력을 가져서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과연 이 정도로 경쟁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은 민간에서 자기 땅에다가 패널을 깔고 스스로 해결하고 다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자력 그 차이가 있네. 비용 계산할 때 꼭 그렇게 이제 살펴봐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는 좀 빠른 전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에너지원이 완전히 완벽하, 태양광 완벽해, 풍력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거냐, 가격을 또 낮출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고 환경성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은 원자력 발전소의 생산부터 소비 끝단위까지의 예를 들면 폐기물 문제까지의 비용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이건 또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그 공간에는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 위험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차지하긴 하겠지만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꾸준히 늘려가고 좀 우리가 또 속도가 지금 늦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늘려가야 되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성비가 제일 높다. 네. 재생에너지가. 그리고 높여가야 된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가 제일 싸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인허가 관련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 아직 재생 가능 에너지가 단가가 있거든요. 여전히 그러면 비싸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여러 지원이나 가지 제도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우리도 빠르게 해결해야지 재생에너지가 값이 싸다, 경쟁력이 있다 이런 세계를 만들어야지 요 자체가 생태계가 돌아가면서 관련한 산업이라든지 기술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아까 유럽에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탄소 배출량 반으로 줄였다는 말씀 들으면서 딱 떠오른 게 근데 금융산업으로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제조업 없어지고 중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보니까 중국은 제조업은 살아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전기차를 만든다든지 배터리를 만든다든지 그 산업을 바꿔가지고 지금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역을 대단해. 하나의 방향성을 보고 국가가 이제 투자를 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제조업을 하는 나라가 한정적이었는데 최근에 EU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청정 산업들로 제조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의 IRA 그리고 맞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공약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미국을 에너지 가격이 가장 값이 싼 나라로 만들어서 제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전에 없이 주요 국가들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 제조업의 기반에는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의 공급을 같이 얘기하고 있고 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외부로 들어오는 게 끊기면 안 되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 이후에 리파워 EU라고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을 에너지 안보의 아주 핵심으로 두고 전환을 빠르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치면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을 했는데 이 EU도 제조업하고 중국은 제조업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미국도 제조업을 하는데 그 방향이 미래와 현재를 같이 담보할 수 있는 녹색 산업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IRA 같은 경우에도 주요하게 바이든 정부에서 지원을 했던 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ESS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이런 영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요하게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140개 국가가 되니까 앞으로의 산업, 앞으로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산업이 핵심 산업이 될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상당히 빠르게 준비해서 이미 너무나 큰 규모로 경쟁력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준비를 해서 이 녹색 산업을 하나의 우리의 또 주요한 산업으로 같이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아주 집중해서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뒤처진 부분도 많긴 한데 그래도 벤치마킹 할 부분도 있겠는데요. 그런 영역에서 그동안 산업정책 사실, 이런 거. 그동안 이 중국이라고 얘기하면은 중국을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꺼려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중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녹색 산업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도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보면은 사실 저는 중국이 2020년 9월달에 탄소 중립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어떻게 탄소 중립 선언을 하지?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먼저 빨리 했거든요. 2020년 9월달에 중국이 탄소 중립 선언하고 우리는 10월달에 했어요. 근데 그때 중국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배출 피크, 그러니까 배출의 최고점을 2030년에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우리가 선진국들하고 똑같이 2050년에 맞추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우리 2060년에 할게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중국의 배출량이 전 세계 30% 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배출이 증가 곡선을 증가 직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중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거는 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중국의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이 아니라 2025년도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요? 이미 네. 네. 그래서 꺾인다는 거죠. 네, 이미. 꺾이는 거죠. 오래 꺾인다는 거죠. 올해. 예. 물론 이게 꺾여가지고 쭉 내려가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나온 이제 카본 브리프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025년도 1분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1.6%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꺾인 거죠. 네. 예, 1분기 그러니까 줄인 게 이게 쭉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네. 이 감소 원인을 보니까 네. 전력 수요가 2.5% 증가하는데 화력 발전량이 4.7% 줄었다. 아. 전력 수요가 증가해도 전기가 늘고 있는데도 네, 전력 수요가 느는데도 놀랍네요. 화력 우리나라는 발전이 아직 탄소 줄었다. 배출량 늘고 있죠.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이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꺾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우리는 30년까지 40% 줄여야 네네네. 되니까 가파르게 이제 그렇군요. 내려가야 되는 네. 숙제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2018년을 정점으로 특히 2020년도에 좀 많이 내려갔죠. 코로나 영향으로. 그러다가 또 늘어났다가 이제 좀 내려가는 국면에 저희도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중국이 꺾이기 시작한 네. 건 놀라운 일이다. 네, 그게 태양광 풍력 용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석탄 발전을 대체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전 세계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이 꺾인다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 배출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신호이긴 하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게 전력 수요가 늘면서도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이 늘어나서 석탄과 같은 화력 발전 비중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전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전 세계에서 설치되는 태양광 풍력의 절반이 중국에서 설치되고 있거든요. 중국이 엄청 빠르긴 하네요. 네, 중국이 정말 이 설치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우진 소장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